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학자의 시간. 그동안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소한 성원으로 아직까지 문 닫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전혀 다른 출연자 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자, 오늘 참가해 주실 분은 우리 연구실에 거의 화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제 박사 제자 중에 1호입니다.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거의 이제 동생 같은 제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지금 졸업이 아주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이현주 선생님을 모시고, 임상심리 전문가 이현주 선생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소개받은 이현주고요. 정말 저희 연구실에 가장 벽 쪽에 붙어 있는데 일종의 화석이자 벽지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다시 졸업하고 학교에 오셔도 항상 낯설지 않은 얼굴로. 본인은 지방령이라고. 그죠, 지방령이죠. 항상 이렇게 있죠. 랩실을 지키면서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랩 생활 계속 하고 있고요. 저도 졸업을 참 빨리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서 오늘 이제 진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많이들 그런 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박사는 왜 하는 건가, 이런, 도대체 공부를 이렇게까지 길게 하는 건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냐. 박사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나 이제 임상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제 자격증을 딴다는 건 기본 조건이 수련을 이제 마친다는 건데, 실제로 수련 기간이 되게 힘들기는 해요. 근데 수련을 마치고 정작 내가 전문가라는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실제 전문가가 됐을 때 내가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나? 전문가로서 어떤 자격이 있나? 물론 시험을 통과하고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줬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그 활동 영역에 나왔을 때 부족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공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임상 분야라는 게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는 평가를 한다, 치료를 한다, 연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DSM 책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장애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치료를 내가 단지 전문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막 굉장히 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를 깊게 하면 내가 전문가로서 뭔가 좀 자신만만하고 내 전문 영역이 생겨서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네. 사실 전문가 자격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잘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고요. 그쵸. 자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못할 수는 없다. 이 과정을 거쳤으니까 정도가 더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박사 공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석사 1학기를 막 들어오셨는데 아직 머나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되게 아득하죠.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유.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대학원 공부를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박사가 꼭 필수인가 라고 생각하고서 지원을 꺼리는 게 아닌지, 한참 지금 원서를 내야 될 시기인데 그것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네요. 박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개인의 욕심이죠. 제 욕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박사 과정을 되게 일찍 들어오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박사한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 이제 핵심 주제를 물론 전공은 임상심리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또 논문 주제라는 걸 잡는 게 참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오늘 발표하실 논문이 이제 본인의 박사 학위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이 주제를 어떻게 잡게 되신 건가요? 주제를 사실 잡게 된 거는 너무 옛날 얘기인데, 연구 주제를 잡게 된 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그 성공적인 노화하고 관련된 그 SSK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게 이전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연구하기 전에 그쪽 연구를 하면서 그 심리학에서는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데 사회 연결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어떤 그 대인관계, 관계망,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그 성공적인 노화랑 관련된 연구가 강화도의 작은 마을에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약간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이제 성공적인 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걸 보는 연구였는데 그 팀에 잠깐 있으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되게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심리학의 특징이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행동을 통해서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인관계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행동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뭔가 외부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연구재단에 이제 제안서를 내게 됐고. 결국 돈 욕심에 이 주제를 하신 거군요. 아니죠. 제가 하려던 연구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안서를 내도 되는 시기여서 제가 시도를 했고요. 돈은 사실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뭐 학문한다고 해서 우리는 배고프게 살아도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제가 박사까지 굳이 오게 된 이유는 어쨌든 이거 하면서 돈도 좀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온 거니까. 제안서를 냈는데 저는 이제 노인 말고 좀 대학생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때 당시는 대학생들을 관리하는 어떤 교수나 직원들 입장에서 학교 입장에서 이 학생들의 친구 관계를 통해서 얘네들이 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보는 연구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운이 좋게 제가 그 전에 이제 제안서 넣은 게 한 두세 개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몹시 운이 좋게 돼서 두둥하고 하게 됐죠. 하늘의 뜻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신탁이다. 이 연구 주제는 신탁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줄줄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막 하늘의 뜻을 어긴 거죠 지금. 막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되게 슬픈 상황에 놓이고 있는데. 당시에 어쨌든 이게 뭔가 시대의 요청이 아니었는가. 한참 또 그 시절부터도 인간관계, 네트워크란 말이 조금 모호하지만 인맥, 이런 거에 대한 참 관심이 많던 시기, 지금도 여전히 관심이 많은 시기죠.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참 이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게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항상 너 잘 지내니? 라고 할 때 꼭 그 사람에게 직접 묻거든요. 너 잘 지내니? 했는데 내가 답을 솔직하게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니 전 되게 잘 지내요 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그럼 심리학은 이 사람이 혹시라도 못 지낼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물론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투사법 검사 이런 것도 있죠. 막 로샤 막 이런 것들 막 하고 그림 그려봐 막 하면 네가 아무리 지금 행복해요라고 얘기해도 되게 불행한 모습이 막 짠 하고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면 또 어떡할 거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좀 뭔가 본인이 참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힘들어도 꼭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좀 주변에서 좀 먼저 알아줬으면 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변 친구들 생각해보니 내가 힘들면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관계와의 상당한 단절, 또 평상시에 비해서 되게 인간관계가 위축되는 모습 같은 걸로 쉽게 드러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맨날 본인에게 너무 장시간에 걸쳐 막 설문지를 작성하고 과제 물론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냥 꼭 그런 게 없어도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사람이 힘든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없을까 해서 사회학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를 좀 심리학에 응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기 시작한 거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이현주 선생님한테 한번 이걸 심리학에 좀 특히 학교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아이디어를 짜봐라 라고 했는데 참 아이디어를 짜는데 참 고통이 많으시죠? 정말 고통이 많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 봄에 제가 이거를 갖다 제안서를 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너무 헤매고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저만 보시면 항상 그래서 넌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데 네가 궁금한 게 뭔데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말 제안서 내기 며칠 전에 교수님께서 해외 학회를 다녀오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공항 찍고 바로 학교로 오시는데 제가 교수님께 진짜 이제는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뵙자고 면담을 신청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교수님 시차 적응이고 뭐고 이제 저 공항에서 내리시자마자 지금도 기억나요. 베트남 음식점에서 쌀국수를 막 먹으면서 그때 이제 되게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서야 제가 이게 학교라는 장면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보면 좋을까가 제가 궁금한 거였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인적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형성된 학생들이 만약에 힘들 수 있다는 걸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뭔가 적절한 개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제안서를 냈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에 지금 이제 지나면 굉장히 재미있고 그날 되게 날씨가 춥고 교수님 너무 피곤해 보이시고 제가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교수님이 힘드실 텐데 제안서를 내야 합니다.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추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거를 제가 제안서를 냈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잘 구현이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이게 진짜 도움되는 연구인가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신탁이 내렸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됐죠. 사실은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흔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모르지만 당시로는. 지금도 흔치 않죠. 이런 거 하시는 분은 한국에서 본 예가 없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외국 갔다가 제일 씁쓸한 게 바로 출근하는 거예요. 네. 스트레이트로. 네, 뭔가 이렇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갔다 왔을 때 잠시 좀 휴식을 하면서 좀 이제 다시 이제 일로 복귀할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날 출근을 몇 번 한 적이 있어. 너무 급해가지고 특히 학기 중에 학회를 가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바로 와서 강의도 해요. 어떨 때는 그러면 정말 모든 기억이 싹 청소가 되면서 사라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과제가 선정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쭉 그동안 연구들을 진행해 왔는데 어떤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대인관계라는 걸 보는 게 사실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학교 장면에서 이 학생이 학교를 잘 다니다라는 걸 본다는 건 그 과에 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잘 지내는지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정신건강이나 이런 게 근데 학교 내에서 얼마나 학교도 잘 다니고 정신도 건강하고 수업도 잘 듣고 학교는 알 바 아니죠. 밖에서 잘 지내든 못 지내든 일단 등록을 계속해야 이 학교에서는 등록금이 쌓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서 잘 지내는지 보고 싶은데 그게 또 이제 다른 과하고 애들하고 잘 지내는지 동아리를 잘하는지 이런 거보다 자기가 처음에 입학한 그 전공 내에서 이 학생들이 어쨌든 끝까지 졸업을 이제 마칠 수 있는 졸업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쪽에 관심을 좀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전공 내에서의 이제 친구 관계를 봤어요. 왜냐면 얘가 이 친구를 갖고 있다라든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적응적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으로 들어간 어떤 조직 내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지를 이제 보면서 얘가 앞으로 그 조직 내에서 계속 있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 그래서 이제 한 전공 내에서만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학교를 딱 들어가면 2, 3학년 때는 다 휴학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휴학 자체가 부적응은 아니거든요. 근데 신입생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학교를 다닐까 말까 고민한다는 건 얘가 이제 사실은 졸업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위험하게 볼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죠. 보통 이제 안 좋은 휴학으로 보는 게 보통 첫 1학년 때, 첫 1년간 보통 이때는 휴학을 하지 않잖아요. 1학년 얼마나 즐거울 때입니까? 사실 들어와서 열심히 놀고 이래야 되는데 막 한 학기 만에 막 이렇게 휴학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사인이긴 하죠. 원래 들어오신 과에서 휴학 같은 거 안 하고 만족하고 다니셨나요? 저는 3학년 끝나고 휴학을 한 번 했어요. 3학년 끝나고.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3학년 아니면 2학년 1학기쯤 끝나고 많이들 휴학을 하니까 이때는 보통 여행도 가고 알바도 하고 이런 용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조기 휴학 부분이 사실은 좀 학과에 있어서도 특히 요즘은 학과끼리도 경쟁을 하잖아요. 막 학과의 생존 뭐 이런 거랑도 되게 많이 서로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물론 뭐 그 공부가 재미없어서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특히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약간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학과에 들어왔는데 첫 학기에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커서 많이들 자퇴를 해버리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큰 기대와 압박감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생각보다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학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풀리고 이러다 보면은 막 자괴감을 가지고 뭐 제 케이스 중에 아주 좀 안 좋았던 케이스는 2번을 연속 자퇴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첫 학기 친구 사귀는 거에 실패를 하니까 아,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첫 학기에 와서 친구를 만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첫 학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대학 들어가셔서? 1학년 1학기요. 네. 그 신입생 때 되게 그 어색한 사람들과 함께 그 선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과연 내가 잘 어울리고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게 앞섰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친구는 좀 사귀셨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는 친구 사귀기가 쉽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뭐 2학기 2개월, 3개월 이제 적응을 해가면서 전공 친구들이랑 좀 친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특히 더 우려가 되는 게 비대면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신입생이 1년간 학교를 안 오고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과연 이런 형태에서 친구 관계가 형성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부분,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많이 좀 조사가 필요할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돌이켜 보면은 1학년 때 참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가면 낯설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리 있고 그러니까 옆에 애랑 금방 또 어떻게 되잖아요. 이건 뭐 뭔가 내 자리도 없고 막 다 낯선 사람들이고 참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방법을? 인적 네트워크가 뭐 조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는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친구라기보다 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상의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전공 내에서 써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거 당시에 구글 설문 돌렸었는데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친구 이름을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공 내에서 내가 내 친구 이름들을 적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전공 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상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름을 써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단지 이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얼마나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사실은 친한 거는 이제 놀기 좋은 거잖아요. 그 놀기 좋은 친구가 있고 뭔가 내가 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좀 상의하고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은 같기 마련인데 약간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두 부분을 좀 나눠서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친밀하다고 생각하는지, 중요한 문제를 얼마나 상의할 수 있는지도 이제 사전 리커트 척도로 물어봤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또 사실은 말만 친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친하면 사실은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꼭 얼굴 안 봐도 워낙 카톡이나 메신저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뭐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지 혹은 실제로 만나는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좀 측정을 했었죠, 당시. 근데 이제 약간 좀 궁금한 거는 친구의 이제 이름을 적는 건가요, 그럼? 네. 친구의 이름을. 그럼 일일이 그 과에 있는 친구들 얘는 누구랑 친하고 이걸 그러면 다 나중에 손으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손으로 정리하는 거냐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트워크 연결망 이 데이터 정리하는 게 힘든 게 약간 이렇게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할 정도로 그 사람을 쫙 해갖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 수가 많아지면 그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100명이다. 그럼 100명 내에서 이름을 막 이렇게
행렬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연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초반에 데이터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연결망 분석 아주 좋아요. 저희가 꼭 이렇게 친구 관계 알아보는 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회귀 분석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연결망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은 많이 가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뭐 그런 뜻 같네요. 보니까. 예. 막노동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막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네요. 아까 얘기했을 때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게 장점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별로 친구가 없는데 다 친구인 것처럼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차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떤 저희가 이제 정보 같은 걸 자료를 수집을 할 때 그 자료가 100%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오차 정보가 있을 텐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조직에 학교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을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한 2달 안쪽이. 근데 그 시기에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지금 되게 새내기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뭘 물어봐. 근데 그렇게까지 머리를 굴려서 내가 이거를 굉장히 머리를 굴려서 솔직하게 쓰지 않을 테다. 이러기가 사실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 뭔가 되게 솔직하게 쓰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학년보다 저학년 같은 경우가 자기의 정보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진솔하게 대답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얼마 찍었는지 같은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 지금 연결망이 재밌는 게 사실은 이 인적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연결망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핵이 막 뻥뻥 터지나요? 그건 아니고. 인적 네트워크 그림이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혜린쌤하고 친하다고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은 혜린쌤이 날 적을 수도 있지만 뭐 이제 교수님을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방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5명이나 적었는데 아무도 날 안 찍었어. 이런 일이 생겨요. 물론 이제 본인들한테는 그 정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는 본인은 친구가 많다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얘를 친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네. 있죠. 예전에 연구실에서도 한번 시험 삼아서 연구실 내 이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 어떤 친구는 되게 다 친하다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다 적었는데 아무도 이 친구랑 친하다고 적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연구실에서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전혀 또 그런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측력이 있다는 게 참 이거에 참 또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걸 알아보려고 그러면 조사들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그럼 과에 있는 친구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는 건가요?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 자체는 매 학기 좀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진짜 궁금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년, 그러니까 신입생 초기의 친구 관계가 이 친구의 이후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적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조사한 거는 이제 이 학생들의 그 등록 여부, 성적 이런 거를 이제 꾸준히 조사를 했고요. 또 이제 어쨌든 친구 관계 자체의 변화를 좀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조사를 학기 초에 이제 학기 초라기보다 관계라는 게 좀 형성되려면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는 6주에서 8주 사이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쯤에 이제 조사를 많이 했죠. 친구를 6주에서 8주 사이에 사귀었는지 네. 이런 걸 알아본다. 어차피 이제 학교에 거의 한
몇 번 안 오잖아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같은 수업에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전공이나 필수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반이 나뉠 수도 있고 좀 그래서 시간이 한 일주일 지났다고 친구가 막 바로 생기고 이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통성명은 하고 넌 누구니는 하지만 얘랑 뭔가 그래도 나랑 좀 잘 맞아. 이렇게까지는 그래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전 연구들을 봐도 친구들을 사귀는 시기 자체가 이제 한 6주에서 8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그 중에 어떤 거를 조사해 보신 건가요? 이번 논문 같은 경우는요, 그 학생들이 이제 뭐 궁극적으로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긴 하죠. 학생들이 휴학을 그러니까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를 어떻게 이제 다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학업을 유지한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잘 다니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휴학 같은 걸 하지 않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매 학기 등록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지를 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아까 고학년이 되면 어차피 휴학을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는 이제 한데, 그거가 이제 이렇게 누적돼서 보는 거죠. 뭐 1학년 이제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는 거죠. 아, 포인트마다 이 친구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네네. 이제 계속 확인을 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추적해서 이제 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는지 뭐 한 6주에서 8주 정도 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과 내에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이름 적으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아, 그럼 그렇게 처음 입학해서 1학년 1학기 한두 달 안에 친구들이 얼마 정도 친구를 사귀었느냐,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얘가 그러면은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지났을 때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예측하셨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예측이 되던가요? 그렇게 딱 여쭤보실 때는 뭔가 의구심이 있다는 걸로 약간 느껴지지만 네. 예측이 됩니다. 네, 예측이 되니까 이제 제가 나왔겠죠 오늘. 참 너무나 감사한데 아니, 안 돼도 나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결국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특집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망생인가요? 네. 이생망이구나. 어쨌든 다행히 안 망했고요.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친구 관계라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잘 몰라요. 집단 내에서 막연하게 아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그 연결망, 친구 관계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친구는 좀 반에서 전공 내에서 약간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들 좋아해 주는구나, 인싸구나, 얘한테 이제 뭔가 사람들 관심이 모이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많은 학생일수록 학업을 유지하는 정도가 더 좋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가 없는 애들 있잖아요. 나는 친구가 없다 아직은. 그리고 자발적 아싸라고 그러죠. 나는 친구 사귈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또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들 중에는 다른 학생들이 또 친구라고 이렇게 연결 안 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는 진짜 섬처럼 있거든요. 근데 학교를 실제로 자퇴하거나 그만둔 애들은 그 아이들 안에서 비율이 훨씬 높아요. 어떻게든 연결망이 있는 애들보다 섬 같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적응을 못한다라든가 뭐 어디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적어도 그 집단에서는 뭔가 탈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이탈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학생으로 이제 나왔죠. 그럼 네트워크 분석을 하면 인싸와 아싸가 딱 그림으로 나온다는 얘기네요? 부동하고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아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이 학교를 떠날 가능성이, 이 과를 떠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그러니까 연결망이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그렇군요. 역시 인싸는 중요한 거군요. 인싸가 꼭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인싸가. 관계가 좋은 거는 중요하죠. 자, 그래서 본 논문에서 얻어진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친구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친한지, 얼마나 상의할 수 있는지 이 정도도 이제 표현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사회 연결망 그래프 같은 걸 만들다 보면 약간 사랑의 짝대기 형태로 이제 다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짝대기 자체의 어떤 굵기라든가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이거를 크기를 동그라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얘를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원의 크기를 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해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고 이제 수치로도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인싸이면서 아이들이 그냥 이름만 불러준 게 아니라 얘는 진짜 난 친해라고 하는 그 친밀함이 큰 인싸들 그런 아이들일수록 이제 학교를 휴학하지 않고 오래 다닌다, 자퇴하지 않고 오래 다닌다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한 1년의 시간 동안 얘들은 학교를 그냥 꾸준히 잘 다니는데 아무래도 좀 아싸에 있고 사람들도 쟤랑은 별로 친하지 않은데 라고 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아웃사이드에 있던 친구들 중에서는 그걸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 그것이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예측력이 있다. 네네 그렇더라고요.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뭐 이 연구를 하시면서 뭐 좀 이렇게 에피소드나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애들은 순순히 잘 이걸 하던가요?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릴 뻔했나. 우리 교수님 여기 웃으세요. 저 진짜 힘들게 되게 데이터를 모아서요. 참 저희가 이제 상품권도 나눠주고 많이 이제 홍보를 하였으나 네. 뭐 에피소드는 애들이 상품권을 줘도 잘 안 하나 보죠? 그나마 1학년들은 좀 많이 해줬고요.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혹은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은 뭐 스티커 붙여주세요, 뭐 설문 이거 한 장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피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쓱 하잖아요. 이렇게 네. 시선을 앞으로만 두고 막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수업 시간에 다른 교수님들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막 목이 터져라 사정을 하였으나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데이터 좀 수집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 이제 안에서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준 분들이 많아서 다행히 연구는 이제 꾸준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한 고민은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교수님도 몇 번 얘기를 하셨지만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친구 이름을 잘 말해주던가 이렇게 얘기를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너무 고마운 게 이게 굉장히 사생활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오픈을 해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연구가 진행이 되거나 이럴 때는 그거조차도 직접 묻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 관련해서는 싱가포르이 왜 방역에 상당히 좀 독특한 방역 성공 국가 중에 하나로 물론 방역 성공 국가는 K 방역이죠. K 방역도 상당히 성공적이었으나 이제 싱 방역이 상당히 좀 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보면 싱 방역의 특징은 온 국민을 이제 모바일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의 위치 센서를 가지고 온 국민의 메일의 동선을 전체를 다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다 메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환자가 한 명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 환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이게 폰에서의 위치, 기지국 위치가 그 사람은 모조리 다 식별을 해가지고 다 잡아다가 검사를 시키는 뭐 본인이 신고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무슨 QR 필요 없고요. 그냥 얘 동선 어디가 뭐 그래서 그 기간에 뭐 불륜하고 뭐고 다 잡힌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이걸 막 제출 거부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개개인의 사생활의 동선을 그냥 모조리 다 데이터화해서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싱가포르이 참 특이한 나라잖아요. 되게 가서 관광하기 참 좋긴 한데 엄청난 통제 국가, 뭐 자유라는 게 과연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통제 국가긴 한데 이번에 사실은 이 코비드 19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완전한 자유가 최선이냐? 뭐 이 부분은 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항상 최선이라 생각했던 유럽이 이제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좀 한계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네트워크 연구 같은 거 할 때 계속 접는 게 아니라 진짜
앱을 하나씩 다 줘서 과애들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 갔느냐, 얼마나 머물렀느냐, 뭐 대화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연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이제 자유국가에서 참 논란은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참가비를 막 준 건데도 기프트콘 같은 걸 줬는데도 이렇게 안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근데 저는 좀 말씀 아까 하셨지만 본인의 사적인 거를 이렇게 개방하고 싶지 않은, 사실은 그 참여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이제 분석에 쓸 수 없는 게 제일 한계인데 기프트는 얼마를 줬나요? 참가를 하면 2만 원이요. 2만 원이요. 어우, 센데? 그러니까 10,000원씩 이제 2번 해갖고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한 번 응답당 10,000원. 네, 네. 어떠신가요? 학생들 입장에서 10,000원이면 답할 마음이 들어요?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착한 분들은 해주시고 이게 저희가 이제 문화상품권을 드렸어요. 상품권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알아보지 않고 문화상품권을 바로 그냥 샀었는데 지금 이제 알아보면은 그 커피 브랜드 얘기 막 해도 되죠? 저희는 공영방송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거. 네, 별다방 그 카드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10,000원짜리여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문화상품권의 효용이 되게 낮은 거예요. 이게 쓰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책 사거나 뭐 극장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러니까 금액 자체는 매력적인데 사용에 뭔가 그러니까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시 한다면 사실 10,000원, 2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스타벅스로 하는 걸로. 네, 저도 뭐 별다방으로 한 3만 원쯤 한 번에 팍 쏴주면 응답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막 없던 애들도 와서 답을 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연구는 돈입니다. 예, 심리학 연구 뭐 돈 없이 되지 않습니다. 예, 피험자는 소중하니까요. 소중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제 사비로 하는 거면은 얼마든지 내가 돈이 많아. 그럼 막 3만 원도 주고 35,000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겠지만 돈을 어디선가 제공해 줄 경우에는 그 제공해 주신 분께 돈을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하는 증빙이 필요한데 이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금액에 따라 증빙이 되는 게 종류가 복잡해지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행정 지옥이 벌어지는 거죠. 다 즐거움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할 수 있게 이런 거 싫으면 해주셨으니까. 다 내 돈으로 하면 그럼요. 되니까. 네, 아주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본 논문의 그럼 의의는 뭘까요? 본 논문의 의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난 이 학교 더 다닐 거야.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이 학교에 어떻게 다닐 수 있는지 안 다닐지를 갖다가 알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2020년 봄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때가 코로나 막 시작되면서 정말 학교가 대면 수업을 안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엔 사실은 학생들이 굉장히 휴학률도 높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까지의 데이터 이렇게 이제 추적해서 한 결과가 유의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이슈로 인해서 뭔가 그동안의 흐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친구 관계를 통해서 그런 뭔가 이상적인,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동안의 흐름과는 되게 다르게 나왔는데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역시 친구 관계는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친구 관계는 사실은 나 친구들하고 잘 지내가 아니에요. 인싸가 학교에 오래 남는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생각할 때 쟤 괜찮은 애야, 나 쟤랑 친해라고 말한 누군가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아이들이면 아이들일수록 이제 학교를 더 휴학하지 않고 오래 다닌다라는 어떤 결론을 얻었다는 거. 학교 입장에서 인싸 장학금 이런 것도 주면 괜찮겠네요. 교수님 친구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까지 성적 나쁜 것도 서러운데 돈 안 주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다 그렇죠. 인싸 장학금 같은 것도 좀 인싸를 양성해서 100만 인싸를 키워서 막 학교를 부흥시키고 이런 계획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그게 뭔가 인센티브 자체가 돈이라는 장학금이라는 것 자체가 뭐 과연 좋을까는 좀 차치해 두고라도 학생들이 친구를 잘 사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적응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돈을 받으려고 친구를 사귀려고 애를 쓸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의 소중함이라든가 어떤 관계를 그동안은 못 만들었던 친구들이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점에서는 좀 흥미롭고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서로 좀 네트워크가 밀접해질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는 학교 차원에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연구를 하면서. 혹시 질문 사항 좀 있으신가요? 제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표본의 성비나 그 전공 내 학생 수들에 따라서 성비가 안타깝네요. 좀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저희 뭐 성비는 뭐 거의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성비가 좀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대에서 제가 연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학생들 안에서의 어떤 관계를 보면서 여학생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어떤 그 관계의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한점이긴 하지만 좀 다른 데서도 혹은 다른 과에서도 좀 해봤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공학이거나 혹은 또 남자 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회사 같은 조직 이런 데서 이제 좀 확장된 연구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이 연구 보시고서 어떠셨나요, 느낌이? 저는 이 사회 연결망이라는 개념을 아주 흥미롭게 보게 됐어요. 좀 그 교우 관계를 좀 시각적으로 네트워크화해서 보여준다는 점이 저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면으로서는 참 이렇게 한눈에 잘 보여질 수 있는 특히 학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정말 너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학생도 적어지고 있고 학생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시기잖아요. 뭐 예전처럼 또 뽑으는데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제 계획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그럼 박사 되시는 건가요? 제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되나요? 그거는 박사는 논문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학위를 좀 받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연구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뭔가 새로 어떤 조직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응에 관심을 갖는 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연구를 확장시키고 싶은 조금 바람이 있죠. 이번에 출판하신 논문은 어디 학술지에 나간 겁니까? 심리학 폐지 학교에 지금 상위 30여 한국 심리학 기지 학교. 네, 이제 학교 심리학회 소속 학술지인 거죠? 네, 네. 여길 고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교 심리학회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의 적응을 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연구 자체도 그쪽으로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학생들을 적응하고 뭐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연구 주제하고 상당히 맞아 보여서 그쪽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제 투고와 심사에서의 뭐 애로 사항은 순풍순풍 잘 진행되신 건가요? 순풍순풍의 기준이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기억나는 것들이 많고 참 절절하게 전화를 많이 드렸던 걸 보면 꼭 순풍한 것 같진 않은데 전화를 하면 학술지를 게재를 해주나요? 전화를 하면은 결과를 알려주시죠. 게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그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게재하실 때 보면 심사를 한 분의 심사위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심사위원분들이 뭔가 이거는 내도 된다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심사가 막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또 그거에 맞는 심사위원을 찾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저도 몰랐는데 있나 봐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저는 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제발 나의 논문을 꼭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바람을 되게 몹시 가지면서 기다렸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학술지가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논문이 참 어디든 나가는 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뭐 심사 받으시면서 좀 뭐 어려웠던 점은요? 오래 기다린 거 말고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알려주시거나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게 명확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다림이 어려웠던 거지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을 알았을 때는 저한테 어쨌든 제 연구에 관심을 보여주신 거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고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학술지에선 지적을 받으면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지적을 받을수록 이건 점점 될 가능성이 높아지네라고 봐야 돼요. 보통 안 될 때는 그냥 매몰차게 떨어지거든요. 그냥 썩 꺼져라 막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은 건 어쨌든 국내 학술지든 국외 학술지든 되게 좋은 사인이라고 보시는. 어떤 친구도 막 지적받는 거 못 참더라고요. 보면 내 귀한 논문에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다니 막 하는 것들을 하는데 사실 되게 좋은 사인,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박사로서 활동을 어쨌든 이번 또 학술지도 내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념으로 이제 오늘 티소의 PR백을 이제 차고 왔는데요. 자, 티소 하면은 식약의 핵인싸다. 네,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식이 하나 살까라고 할 때 뭐 요즘은 가장 많이들 선택하는 것은 애플워치죠. 네, 이젠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계계의 제왕은 애플워치가 되었는데요. 그 옛날에 조금 아날로그가 보편화되던 시기에 시계 하나 살까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을 받은 브랜드가 어딜까라고 하면 그게 티소가 아닐까 싶어요. 뭐 그거 외에 다른 브랜드가 좀 있을까요? 아는 브랜드가 혹시 알마니 있으신가요? 뭐 이런 거. 알마니. 그러니까 사실은 시계라는 게 이제 시간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착용을 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 요새는 시간을 착용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시계는 어떻게 보면은 패션의 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제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액세서리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패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사실 알마니나 이런 브랜드는 패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 시계가 뭐 나쁘다, 시간이 안 맞다, 안 좋다, 뭐 시계로서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시계라는 어떤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라는 어떤 기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매력적인 부분을 사실 알마니 시계 같은 게 충분히 갖고 있지는 않고 걔는 외관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관이 이쁜지도 모르겠어요. 예뻐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일단 그들을 독수리 자체가 존중해야죠.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들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그래서 티소는 그런 브랜드랑은 약간 이제 계열이 다른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애플워치를 이런 시계랑 또 비교를 하진 않거든요. 뭐 애플워치 샀다고 이런 시계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애플워치 사시면 이제 그것만 차시죠. 어쨌든 이게 시계의 어떤 네트워크로 보았을 때 뭐 롤렉스, 오메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건 사는 시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의 네트워크를 본다면 티소만한 브랜드 핵인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티소의 가장 또 무난한 기본 중에 기본 PR100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셔츠랑 톤도 전반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시계 참 저는 이 시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연구와 또 이제 수많은 아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